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골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골조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써놓은 대로 우선 골조의 하중에 맞게 계산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라고 돼야만 되는데 제가 받은 설계도도 그렇고 예,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목구조 그런 소형 주택을 백은도를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도 많이 찾고 했는데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뭐 서치도 해보고 해외에도 구글링을 많이 해봤는데 예, 매트 기초에 대한 매뉴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했다라고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는 방법을 썼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 제가 최대한 저는 나름 가성비를 생각해서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뭐 매뉴얼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제가 그 매뉴얼을 말씀드린 건데 그거 팁이라는 것들 뭐 그런 것만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설계를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략하고 그냥 앞으로 이 사진이랑 영상 이번에 사진 위주거든요. 사진을 가지고 제가 했던 그런 작업의 팁을 설명해 드릴게요. 배금에 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설계도예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왜 이 설계도를 보여드리냐? 물량 산출을 해야 되니까요.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물량 산출을 해야 될 거잖아요. 물량 산출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얼만큼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미리 얼마의 백은 간격을 얼마나 할 것이고 목백은을 할 것인지 단백은을 할 건지 늦근을 쓴다면 뭐 각각의 길이 뭐 그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자재산자를 하냐 그냥 이 철근이 단위 중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형 철근 D13인데 얘가 거의 미터당 1kg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터당 1kg 정도, 뭐 1kg가 조금 안 돼요. 근데 1kg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게 얘가 대략 판매하는 게 8m 정도 단위로 잘려서 나오거든요. 뭐 더 긴 게 있는지는 모르겠고 뭐 만약에 있다면 뭐 그걸로 하셔도 되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설계에 나온 이 물량 구하는 거는 설계에 들어간 그 총 철근 있잖아요. 총 철근을 더하세요. 총 길이를. 그래서 만약에 그 총 더한 값이 1000m다. 철근의 총 필요한 요구량의 더한 값이 1000m다. 만약에 그 더한 값이 그럼 거기다가 그냥 1을 곱해주면 됩니다. 1을. 그래서 만약에 1000m 곱하기 1이면 대략 1000kg잖아요. 그럼 1톤 주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여유 있게 해야 되니까 뭐 0.1톤 정도 추가로 한다거나 뭐 0.05톤 추가로 한다. 그래서 뭐 1.1톤이나 뭐 1.05톤 이런 식으로 약간 여유를 줘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는 전체 설계한 철근의 더한 값을 곱하기 1을 하면 됩니다. 그냥 원래대로라면 뭐 정확하게는 뭐 0.99 몇인데 1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거기다 약간 여유있게 10% 정도 여유있게 주문하시면 되고 주문은 검색하시면 돼요. 각 지역에서
검색해보면 철근 도매 혹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와요. 지역에서 철근 판매하는 게 나오고 전화로 주문하면 바로 배송해줘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미리 다 렌더링을 다 해서 그 철근을 자재값을 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철근을 주문을 하면 그 철근 회사에서, 회사라기보다 그 판매처에서 연락이 오겠죠. 언제 몇 시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면 받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동국 제강 건가 그렇고, 그 위쪽에 있는 거는 양이 적은 건 일제예요. 그때 철근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하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가지고 철근 받으시면 됩니다. 철근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레벨이 붙어 있어요. 확인하시고 국산인지, 그다음에 호칭이랑 길이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수량이 120개인데 995kg이잖아요. 그러니까 120 곱하기 8 하면 대략 960이잖아요. 960 곱하기 1 하면 960이니까 거의 955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근을 그 수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실수했기 때문에 그 철근을 미리 사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령.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에도 혼자 혹은 둘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이 철근이라는 게 이슬 한 번만 맞아도 노랗게 이렇게 녹이 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깥에 철근 내놨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비닐 같은 걸 덮어놨는데, 이 비닐로 덮어도 이렇게 비 오고 물 들어가고 땅에서 이슬 올라오고, 하여튼 꽁꽁 싸매놓지 않은 이상은 한 녹이 좀 슬어요. 그래서 저는 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우스로 다 옮겼거든요. 1.3톤인가?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집사람이랑 옮겼어요. 그죠? 쓸 때 다 또 하나씩 꺼내서 쓰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녹이 쓰는 거 있잖아요. 표면이 박리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노르스름하게 그냥 그 녹이 쓴 거 정도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고, 물론 녹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녹이 좀 민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부착 강도가 많이 떨어지고 철근이 약해지고 약간의 녹이 쓴다고 해서 그건 아니니까, 저처럼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링크 하나 걸어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국내 그 표준 시방서에서도 경미한 녹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이제 요 사진은 그 절단기 혹은 절곡과 절단이 다 되는 친구로 르끈을 이제 밴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철근을 절단하고 밴딩하는 건 이 동네에 그런 공구상이나 철물점 좀 크게 하는 데는 이 장비를 임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밴딩,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밴딩기는 1일에 한 5만원 정도? 절단기가 3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유압 절단기가. 그래서 이걸 하루 빌려서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동 밴딩기를 중고로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꼼꼼하잖아요. 집을 처음 짓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잘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다 보면 추가로 물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이 기계를 써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또 빌리느니 중고로 밴딩기, 이런 수동 밴딩기 하나 사서 여유있게 작업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수동 밴딩기를 썼거든요. 근데 계산만 정확하게 하고 할 수 있다면 물량 계산만 저는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절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밴딩을 원하는 그 90도로 탁탁탁 맞춰서 틀어지지 않게 밴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면 이게 틀어진다고 해야 되나?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 느낌, 다른 건 상관없는데 느낌 같은 경우는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하면 괜찮겠죠. 잘하면 괜찮은데, 예, 좀, 예, 좀 비추하고 싶어요. 근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의외로 나중에 추가로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몇 번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물량 계산만 확실하다면 저는 임대해서 쓰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면 뭐 수동 밴딩도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결과물도 뭐 그렇게 이게 그렇게 뭐 썩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네, 밴딩한 것과 이제 자른 것들, 밴딩 하려고 이제 표시하고 흰색 점 찍어놨죠. 저기가 밴딩점이 되는 거죠. 절곡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느끈 하나 만드는 영상을 하나 넣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간단한 거라서, 네, 그렇게 그냥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밴딩기로, 수동 밴딩기 절곡기로 절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흰색 지금 찍어놓은 데가 그 절곡점이거든요. 하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자꾸 틀어지기도 하고 정확하게 그 각을 모르다 보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봐줘야 되고,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그냥 기계 쓰는 게, 예, 계산물 확실하다면 기계 쓰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느끈을 이제 설치를 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요거 느끈을 좀 쉽게 설치하시려면, TV럼 TV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이미지처럼 먼저 고정을 해주세요. 가로 느끈이 걸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철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거를 먼저 이런 식으로 양 끝을 휘어서 바닥에 고정을 시켰어요. 간격에 맞춰서 당연히. 그 다음에 느끈 하나씩 따닥 낀 다음에, 예, 그 교속선으로 교속하면 느끈이 되게 굉장히 편하게, 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나름 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느끈은 쉽고, 뭐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냥 팁만 말씀을 드리고 그 골조는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피복 두께나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서, 집을 짓겠다는 분이라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안다는 전제 하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피복 두께가 얼마니 뭐 저쩌니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사진은 당근인데요. 그러니까 가로변과 세로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세로변이 더 짧거든요, 가로변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근은 당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주근 세로근을 끝에가 이렇게 양쪽이 다 기역자로 휘었잖아요.
이건 나름 제 나름대로 그냥 머리를 쓴 건데 뭐 이렇게 함으로써 테두리 그러니까 결국에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그 내력을 그러니까 건물을 받쳐주는 거는 테두리잖아요. 건물의 기초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걔가 힘을 다 받는 거거든요. 힘이 분산된다고는 하지만 장선이나 기타 그런 것들 다 받는 게 결국에 벽체고 외곽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늑근을 보강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철근의 인장력을 좀 더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은 이렇게 함으로써 철근의 인장력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세로근뿐만 아니라 가로근도 다 이런 식으로 끝을 굽혀줬어요. 그래가지고 늑근에 좀 더 철근이 좀 더 짱짱하게 좀 더 많이 박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는 30cm 배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늑근은 그러니까 테두리 줄기초 부분 굳이 말씀드린다면 줄기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는 15cm 간격으로 철근이 배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요 사진 보면 이제 예, 보이시죠? 그 늑근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로근 가로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맨 끝부분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은 줄기초 형식으로 했는데 그 줄기초 형식으로 한 것도 제 나름은 그냥 철근을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산탄하게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심적인 안정을 찾는 그럼 되는 거죠. 뭐 더 이 정도 했다고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다만 이 그림에도 이 사진에도 있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밑에 스페이스를 이 시멘트 벽돌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 원래 전용 스페이스가 있어요. 바닥에도. 근데 저희가 이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동네에서도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이걸 못 사가지고 그냥 시멘트 벽돌로 했는데 이건 옳은 시공 방법은 아니에요. 콘크리트 몰탈보다 이 시멘트 벽돌이 그 수분 흡수를 더 잘한다고 해요. 흡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철근이 녹이 슬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빨리. 그래서 이건 옳은 시공 방법이 아닙니다. 네, 스페이서를 구할 수 있으면 스페이서로 작업하시는 게 좋고 안 되면 철근으로 그 받침을 만드시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화살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리고 이게 그 철근의 이음에 대해서 잠깐 좀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가 사용한 거는 D13 8m짜리 철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의 기초의 가로 길이는 1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철근을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신 대로 빨간색 화살 표시 있는 데 보면 이음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음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력 목구조에는 그냥 결속선을 이음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다음은 이음이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빨간색으로 철근끼리 이렇게 이어지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철근은 이음이 아니고 다음엔 또 빨간색 표시로 철근끼리 이으려고 이제 겹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철근을 이음을 할 때는 그 그러니까 엇갈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쪽은 좌측에서 이으면 한쪽은 저쪽 반대쪽, 예. 제가 있는 쪽 있죠? 그쪽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쪽에서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엇갈려서 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음 쪽이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하시면 안 되고 하나씩 비껴가면서 이음이 돼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턱맞춤을 해준 거예요. 턱맞춤은 뭐 아시겠지만 가령 욕실이나 뭐 현관, 보일러실 뭐 이런 데는 물을 쓰는 데는 혹은 먼지 같은 걸 차단하기 위해서 턱을 두는 경우 턱맞춤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삼삼각재로 턱맞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 저는 요 턱맞춤을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그냥 철근을 잘라서 썼어요. 철근을 잘라서 쓰고 예, 결속선으로 턱맞춤이랑 같이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근데 이게 철근으로 하면은 위치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힘을 짱짱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속선을 연결해서 요 형광실이 턱맞춤해야 되는 그 정확한 위치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에 여기 보이시죠? 아래쪽에 결속선을 넣어서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철근 하나 넣어가지고 사이에 넣어서 조여주면 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사진도 보면 여기 보이잖아요. 이쪽에 예, 여기서 잡아주고 양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서로 잡아가지고 이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예, 제가 원래 형광실이 여기가 원하는 위치니까 형광실 위치에 맞게 여기 이쪽과 양쪽에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 저는 거의 틀어지지 않았어요. 모양이. 나중에 물금기 뗐을 때도 조금 뭐 저는 뭐 굉장히 뭐 당연하게 다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아니라 델리킷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 보여드리고, 이렇게 청테이프 위아래로 붙여졌거든요. 이런데도 그러니까 물 들어가면 나중에 콘크리트 들어가면 나중에 다 빼려면 다 일이거든요. 힘들어요. 이런 데는 청테이프 같은 걸 막아주고 있는 것도 팁이라면 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건 이제 보강인데요. 그 거푸집 보강. 여기 보이시면은 예, 화살표 있는데 은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게 턴버클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우연히 작업하고 있는데 그 저희 아랫집에 무슨 공사하러 오신 분이 저희 이렇게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작업하신 업자분이 오시더니 저희 기초하고 있는 거 보더니 나중에 이 거푸지 보강할 때 턴버클 쓰라고, 그걸 쓰면 짱짱하게 거푸지 잡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몰랐거든요. 나름 서치를 한다고 했는데 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철근 남은 거를 예, 위에 보이시죠? 철근 갈고리 형태로 휘어놨잖아요. 제가 저런 식으로 갈고리를 해가지고 반생이로 턴버클이랑 연결하고, 그리고 외부의 파이프나 거푸집에다가 저런 식으로 반생이로 또 연결하고 턴버클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운데가 돌아가요. 그래서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푸집이 벌어진 거라면 살살 돌려서 정확하게 피트하게 라인에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걸어 놓으면 거푸집이 웬만해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를 붓는다고 해도, 레밀콘을 붓는다고 해도
거의 용접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저런 식으로 파이프를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거푸집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는 철근이 잡아주고, 그게 반대쪽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철근이 길게 반대쪽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양 끝에 파이프를 잡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턴버클로 이 거푸집이 조금 늘어났다거나 그럴 경우 조여가지고 정확하게 피트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턴버클이. 근데 반대쪽도 똑같이 되는데 반대쪽은 턴버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고리에 반생이로 이 파이프까지 연결하고 한쪽에서만 그냥 턴버클로 조절을 하는 거죠. 굳이 양쪽에 다 있어야 될 일은 없잖아요, 턴버클이. 이건 조절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뭐 조절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 꼭 턴버클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고리 만들어서 양쪽에 파이프에 건 다음에 여기를 신호대를 요 빨간색 화살표한 데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넣어서 조이거나 풀어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턴버클을 써도 되고 그냥 반생이가 있으시면, 남으면 이런 식으로 반생이로 엮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파이프를 넣든 신호대를 넣든 뭐 철근을 넣어서 돌리든 해서 돌려서 조였다 풀렸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거푸집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철근과 반생을 이용해서 거푸집을 잡아주는 거니까 보강도, 거푸집이 터지지 않게 보강도 되는 거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보강은, 내부 보강은 이런 식으로 저는 짧은데 또 이렇게 했고, 긴 변은 이건 지금 세로근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근 긴 변은 똑같이 중간에서 후크 만들어서 철근끼리 아예 연결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밴딩기 있잖아요. 밴딩기가 저는 수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동 절곡도 되고 밴딩도 되는, 아니 절단도 되고 절곡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나중에 이런 걸 이제 구부릴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구부리기는 파이프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파이프로 이렇게 90도까지는 구부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사실 이렇게 완전히 후크 형태로 구부리는 건 아마 밴딩기가 아니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로근 긴 것도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철근끼리 만나게 해서 가로도 네 군데인가 잡아주고 세로도 네 군데인가 잡아서 내부에서 이 거푸집을 짱짱하게 잡고 약간씩 틀어진 부분은 조절하고 반생이를 조였다 푼다거나, 그리고 그 턴버클을 이용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해줬어요, 내부 보강은. 저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거푸집이 거의 안 밀렸습니다. 뭐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눈에 전혀 안 되니까. 근데 뭐 1mm도 안 밀렸다,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거의 안 밀렸어요. 거의 변형이 뭐 틀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외부 보강해 준 건데요. 이게 120mm 짜리 거예요, 아마. 120 아니면 90 by 90이거나 120 by 120인데 이런 식으로 받쳤어요. 다 맞춰주고 뒤에 삼삼각재로 또 뒤에 박아서 받침으로 이런 식으로 받침을 해줬고, 잘 안 보이지만 거푸집 아랫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받쳐줬어요.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밑에도 당연히 보강을 해줘야죠. 저는 어떻게 보면 위쪽은 턴버클을 써가지고 보강이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돼 있는데, 아래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턴버클을 쓸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더 잘라서 또 이 밑에 다 받쳐줘서 잘 보이면 보이실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보강을 해줬다는 걸.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거는 이게 처음에 거푸지 설명 드릴 때 처음에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중에 다 뻘짓이고 나중에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외부에다가 그 파이프를 받고 저는 하우스하고 남은 파이프거든요. 제가 그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저는 자재 보관용으로 그 하우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건물 옆에다가 하우스 하나 만들었는데 이미지로는 어디서 보였나 모르겠는데 그게 대략 한 20평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런 걸 하나 자재값 한 100만원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자재를 거기다 보관했거든요.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하고 남은 그 잘라가지고 땅에다 박고 그 반생이 철사로 이어서 평평하지 않은 데는 저런 식으로 똑같이 반생을 엮은 다음에 신호대로 조여거나 풀어가지고 수평을 맞춰줬어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목조주택은 수직수평이 생명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저게 잘 맞아야지 나중에 뒷일이 정말이 아니라 무리 없이 진행이 돼요. 저게 막 삐뚤빼뚤하고 제대로 안 맞으면 부정목 튀어나오고 갈아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콘크리트를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가급적이면 실 띄워서 칼같이 맞춰주세요. 저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에서 저는 철근 골조할 때도 다 실 띄워서 맞췄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곽 라인 있잖아요. 외곽 라인은 직선으로 칼같이 맞춰주시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잡아졌어요. 내면을 수직으로 잡으려고. 겉보집이 중고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칼같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에서 당겨주고 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이프 받고 반생유를 연결한 다음에 반생유를 조여가지고 수직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밀려요. 굉장히 나중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레미콘 부어도 거의 안 밀려요. 90도로 칼같이 나옵니다. 저희 집 정말 잘 나왔거든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재로 다 받쳐주고, 여긴 좀 아래쪽 사진이 보이죠? 아래에도 다 각재로 받쳐줬어요. 움직이지 않게.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푸집 잡아주는 건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건너뛴 건 사실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화살표를 몇 개 넣겠지만 중간중간에 청테이프가 박혀 있는 데가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저거거든요. 레미콘 라인, 레미콘이 부어져야 되는 그 위치 표시한 거고, 이런 거는 좀 많이 박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수평 작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표시자를 많이 박아 놓으세요. 어차피 턱 낮춤한 데는 거기가 낮춤 한 대가 딱 라인이잖아요. 콘크리트가 올라오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테두리에 그 폭낮춤 높이까지 다 해놨을 테고, 당연히 콘크리트 위치를.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모르니까 저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나중 얘기긴 한데,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이중 배관으로 그 상수도 라인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 라인도 바닥으로 그 콘센트 라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1층에 콘센트 라인 미리 다 빼놨어요. 지금 저기 그 에어컨 배관처럼 회색으로 싸져 있는 게 냉온수 배관이고요. 그냥 PB
아니. 흰색 20mm CD 20 몇 mm죠? 기억이 잘 안 나. 하여간 저 CD간이 전기 전열선이에요. 그러니까 콘센트 라인. 저 미리 밑으로 다 빼놨어요. 저건 나중에 요거 다음 편에서 그 이중 배관 한 거랑 수도 이중 배관 한 거랑 전기 한 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거니까 매뉴얼적인 거니까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집 짓는 과정에서 사람을 쓴 게 2번이에요. 아, 3번이구나. 포크레인, 터달릴 때 전 포크레인 자격증도 없고 기계도 없으니까 포크레인, 그리고 그 기초 타설할 때 미장 아저씨, 그리고 나중에 그 방통 칠 때 바닥 그때 미장 아저씨, 그렇게 3번 썼거든요. 2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썼냐면 이 수평면이 기초 바닥면이 골아야지 정말 일이 편해요. 안 그러면 이 수평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대목이 올려질 그 수평, 그러니까 벽체가 쓸 거 아니에요. 외곽 벽체, 내력벽이 쓰고 내부에 비내력벽이 세워지면 어쨌든 벽체가 쓰잖아요. 그럼 그게 수평상으로 다 맞아야 돼요. 일렬하게 칼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수평면이 콘크리트 기초면이 칼같이 맞지 않으면 그걸 갈아내기도 해야 되고 또 몰탈로 채워 넣기도 해야 되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초하는 과정에서 그 대패질도 해야 돼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미장 아저씨를 불렀거든요. 이 기초 좀 수직으로 평평하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저희 집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수평 오차가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났던 데가 오차 범위가 1.2cm였나? 제 기억에 1.2인가 0.8인가 그랬어요. 아, 1.2 정도 됐겠다. 그래서 크게 그 정도면 정말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제가 대패질하고 콘크리트 갈고 하는데 시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평 인디케이터를 좀 많이 박으세요. 어차피 철근을 박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 잘라내면 되는 거고 나중에 또 몰탈 그 위에다가 방통 칠 때 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뭐 집 외부에 있는 거면 녹이 쓸겠지만 집 내부고 비 맞을 일도 없고 하니까 저는 좀 그런 거 좀 해서 최대한 수평을 맞출 수 있게끔 몰탈 작업할 때, 레미탈 작업할 때, 레미코 작업할 때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말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좀 말이 길어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전문가고 설계 골조에 관해서는 매뉴얼도 딱히 없고 제가 아는 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하겠죠.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여기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아는 팁 그런 것들만 좀 사진으로, 영상으로 하기 너무 많고 편집점 너무 많고 해가지고 예,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는 뭐 다 아는 내용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뭐 여기 같은 경우 반생이로 이런 식으로 꼬아 넣어가지고 하면은 짱짱하게 되고 거푸집 전혀 안 밀린다. 뭐 그런 거. 아, 참고로 저는 이 철골 배근하는 데만, 요거 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네, 집사람이랑 둘이 했는데 아내랑. 네, 하여튼 장마철이고 한데 항상 조심해서 네, 비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저기 전기 미트 작업한 거랑 이중 배관 작업한 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혹시라도 뭐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